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바람도 적당히 불고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홍콩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데요. 네, 로컬 비트코인의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지난주 홍콩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중국 정부가 감시와 결제 앱 사용 등을 통해 시위대를 추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주민들이 암흑에 휩싸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국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따라서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놀랄 일은 아닙니다. 네, 홍콩에서 비트코인이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이전의 보도는 시기상조인 것 같았다고 하는데 앞서 비인 크립토가 보도한 바와 같이 지난달에는 홍콩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경향은 달라지는 것 같다고 하네요. 네, 비트코인을 P2P 직접 거래하는 인기 플랫폼인 로컬 비트코인은 지난주 홍콩에서 사상 최고 거래량을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 이토로의 선임 애널리스트 마티 크리스퍼는 지난 일주일 동안 약 1,300만 홍콩 달러, 하나로 약 20억 원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비트코인은 여전히 홍콩에서 위험한 자산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을 안전 피난처로 입증했다고 주장하기는 어렵겠지만 비트코인은 시위자들에게 매력적일 만한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홍콩의 비트코인 거래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현재 홍콩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계속해서 시위가 발생을 하면서 경찰이 시위자에게 실탄을 발포했다는 기사가 불과 어제 나왔었는데 네, 그만큼 홍콩의 위기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당연히 자국 화폐의 가치도 하락하는 모습이겠죠. 네, 이러한 시위의 영향으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국의 화폐 가치가 하락한 국가들에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성장하는 모습을 여러분들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베네수엘라가 그렇죠. 이러한 국가들에서의 암호화폐 발전이 선진 국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명 블로그 운영자는 비트코인이 시민들에게 화폐 주권을 돌려준다 이런 글을 게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AMB 크립토에 따르게 되면 블로그 비트코인 놀리지의 운영자 트레이스 메이어가 미디어와의 인터뷰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은 결함이 있다. 이는 정치교조 주의자 즉 과학적인 해명 없이 신앙 또는 신조에 입각하여 도그마를 고집하는 입장일 이제 정치교조주의자라고 하는데 네, 이러한 사람들에 의해 설계되었기 때문이다. 전통금융 시스템은 현금을 찍어내는 방식을 통해 권력의 균형을 침식하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출현은 하나의 대규모 경제 전쟁이다. 비트코인을 통해 보통 시민들이 화폐 주권을 회복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수량은 또 자체 시스템에 의해 제한된다. 반면 법정화폐는 외부의 압력과 완전하지 못한 법률 등의 압력을 받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러한 얘기는 이제 예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소식이죠. 비트코인 자체가 시민들에게 화폐 주권을 돌려준다 많이 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이른감이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트코인이 우리에게 주는 이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 암호화폐의 시스템 자체가 전 세계의 금융권을 흔들어 놓을 것 같은 모습들도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죠. 네, 비트코인 그 자체만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화폐로서의 가치보다 디지털 골드로서의 해지 수단으로서 입지를 다져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전 세계 중앙 정부 발행의 CBDC, 즉 이제 날이 갈수록 네, 유행처럼 번져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중국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터키, 스웨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바하마 등 지난 4월 경제 포럼에서 40개 이상의 중앙 은행이 CBDC나 혹은 블록체인 활용 방안을 연구 중이라는 발표가 나왔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미 의회 의원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제안했다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굉장히 신기하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 의회 의원이 연준의 디지털 화폐 발행을 제한하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미 의회 소속 프렌치 힐, 빌 포스터 의원 등이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서한을 보냈습니다. 네, 의원들은 각국 정부 및 이제 민간 기업이 디지털 화폐 출시에 나서면서 미 달러의 주도적인 지위가 장기적인 위협에 노출됐다고 지적을 하면서, 이에 민간 기업이 개발하는 디지털 화폐에 의존하지 말고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중앙은행으로서 전국적인 성격을 띠는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네, 이 해당 서신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JP모건, 웰스파고 등 자체 암호화폐를 출시한 기업들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또한 디지털 화폐의 등장으로 저비용 고효율의 화폐가 실현될 잠재력이 확인됨에 따라서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역시 디지털 화폐 개발에 대한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도 담겨 있다고 하네요. 네, 미 의회 의원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에게 보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기사의 내용을 보게 되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리브라, JPM 코인 등 각 민간 기관이 발행하는 코인들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네, 간단히 말하면은 이러한 코인들의 여파가 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발행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네, 그만큼 이 암호화폐가 가지고 있는 효율성 및 속도 면에서 기존의 화폐와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네, 기존 법정화폐를 가지고서는 한 민관 기관이 발행하는 암호화폐를 따라잡을 수 없다는 것이 반증되었다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까지 듭니다. 네, 미국은 현재까지 암호화폐에 관한 스탠스가 그렇게 좋지 못하죠.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물쭈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안에서도 서서히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지, 그리고 전 세계적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또 커지고 있고, 중국은 CBDC로 미국의 패권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미국 안에서는 의원들도 암호화폐에 열광을 하고 있고, 미국 정부 입장으로서도 선택의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고 있을 텐데요. 네,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이상 미루다간 중간에 붕 떠버리게 되는 미국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그러면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다음 기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1.1% 상승하면서 1000만원대, 이더리움은 1.74% 상승하면서 21만 6천원대, 리플 XRP가 1% 상승하면서 302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전달 대비 한 달 전만 해도 70%를 육박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내려간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매우 강력한 67.6%를 보여주면서 암호화폐의 강력한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가총액 점유율,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40% 아래로 내려가야 대규모 알트코인 대상승장을 조금이라도 기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네, 외신에서 러시아 재무부가 암호화폐 분류법 제정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인크립토가 러시아 현지 온라인 미디어 RNS 온라인 2일 보도를 인용해서 러시아 재무부가 러시아 암호화폐를 3가지 종류로 분류하는 규제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네, 미디어에 따르게 되면 앞서 알렉세이 모이세프 그리고 러시아 재무부 차관은 암호화폐를 기술 토큰,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자산 등 3가지 범주로 분류하는 규제법, 연방법 제419059-7호를 현지 의회에 제출하면서 11월 1일까지 의회 통과를 요청한 바 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시장에 굉장히 애매한 스탠스를 올 2분기까지만 해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떠한 모습을 보면 암호화폐 시장을 완전히 사장시켜버리겠다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 어떠한 모습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을 발전시키려는 모습도 보여오면서 러시아 정부의 스탠스가 어떤 것인지 가늠하기 정말 애매했었는데요. 점점 암호화폐에 대한 입장을 조금씩 선회하는 모습입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이제 기술 토큰, 가상자산, 디지털 금융자산 등 3가지로 분류를
명확하게 하면 이 기준에 따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규제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즉 암호화폐 시장을 제도권 내로 수용하겠다는 첫 번째 관문인 것이죠. 네, 과연 러시아에서의 암호화폐 시장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억 개의 XRP 대규모 이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리플 에스크로 지갑에서 리플 지갑으로 10억 개의 XRP 대규모 이체가 발생을 했고, 어제 다뤘던 소식인데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와 봤습니다. 리플 주요 브랜드명이 변경됐죠. 엑스래피드는 ODL로 변경되고 엑스비아와 엑스커런트는 명칭이 제거가 되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제 XRP의 9월 송금 규모가 전월 대비 80%나 굉장히 높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리플은 이제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엑스커런트에 대한 모든 브랜드명을 제거 혹은 변경하기로 결정을 했죠. 네, 리플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설명하는 내용에 따르게 되면 현재 엑스비아와 엑스커런트가 리플넷에 통합을 하고 엑스래피드는 ODL 즉 On Demand Liquidity라는 이름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리플은 이 새로운 단계를 비교적 조용하고 별다른 설명 없이 시작을 했는데 리플의 글로벌 운영 책임자인 에미 요시카와가 트윗을 통해서 이는 단지 리브랜딩에 불과하다, 별거 아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이전에 엑스래피드로 불렸던 것은 지금은 On Demand Liquidity라는 이런 약칭으로 설명이 되면서 프리 펀딩을 사용하던 송금 메시징 부분은 같은 메커니즘이다 설명을 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XRP의 9월 송금 규모가 전월 대비 80%나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엑스래피드는 멕시코와 필리핀의 테스트에서 총 1,890만 달러를 기록을 했는데, 네, 데이터에 따르게 되면 9월 엑스래피드의 유동성이 8월보다 크게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9월에 비트스탬프에서 멕시코의 비소 송금이 엑스래피드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나머지는 필리핀 거래소인 코인스PH의 송금입니다. 네, 이는 머니그램의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환전할 때 XRP를 오픈 거래소에서 구입하는 것이 거래량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내용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한 번 더 다뤘었지만 오늘도 이제 한 번 더 나와서 가져왔습니다. 리플의 솔루션이 엑스커런트, 엑스비아가 리플넷에 통합되고 엑스래피드가는 이제 좀 더 간결한 OLD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네, 몇 년 동안 엑스커런트, 엑스래피드, 엑스비아 등 이 이름에 익숙해서인 것일까요? 네, OLD라는 이름이 아직까지는 낯설기만 한데요. 네, 리플의 글로벌 운영 책임자는 단순 리브랜딩에 불과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갑자기 리브랜딩을 왜 한 것일까요? 이 책임자분이 말한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리브랜딩을 한 것일까요? 네, 일상생활에서 살펴보면 주변의 가게들이 리모델링, 리브랜딩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리브랜딩을 진행할 때는 그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고민도 굉장히 많았겠죠. 네, 많은 기업들이 리브랜딩을 진행할 때는 혹은 동네 삼정들이 리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무엇인가를 바꾸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죠. 네, 그렇다면 왜 바꿀까요? 조금 더 본인들이 그 사람들에게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인데요. 네, 지금 이 책임자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말을 했지만 분명히 이러한 식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무엇인가를 전달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로고도 한번 바꿨었죠. 네, 이번에 리플의 리브랜딩 자체가 리플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본인들의 아이덴티티와 같은 솔루션의 이름을 바꾸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선택이었으리라 생각하는 만큼 추후에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네, 리플에 관한 소식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리플의 엑스프링이 법정화폐와 암호화폐 지불을 통합하는 결제 플랫폼을 출시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리플의 엑스프링은 개발자들이 어떤 어플리케이션에든 법정화폐 및 암호화폐를 통합할 수 있는 플랫폼을 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서비스 제품군에는
프로그래머가 XRP 앱을 여러 프로그래밍 언어로 통합할 수 있는 엑스프링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즉 SDK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또한 XRP와 리플의 인터랙션 프로토콜에서 작업하기 위한 다양한 새로운 도구도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네, 애담 비어드는 엑스프링 수석 부사장인데 코인데스크에서 엑스프링은 플랫폼으로서 암호화폐와 비암호화폐 개발자를 동시에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비어드 같은 경우는 엑스프링 SDK를 통해 개발자는 XRP 원장을 간단하게 원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는데, 엑스프링 SDK를 사용하여 XRP 원장에서 트랜잭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자가 100줄의 코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8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비어드는 엑스프링은 이미 오픈소스 프로토콜로 구축이 되어 있지만 이 플랫폼은 아마존 웹 서비스처럼 기능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면서 개발자들은 코드를 다운로드하여 직접 실행하거나 엑스프링으로 이동해서 서비스에 접속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결과적으로 엑스프링 플랫폼은 모든 유형의 결제에 사용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라며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엑스프링에 관한 자료였습니다. 엑스프링은 이번에 선보일 플랫폼에 대해 암호화폐는 물론 암호화폐 밖에 있는 개발자들도 겨냥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XRP의 큰 그림은 과연 어디일까지일까요? 네, 그냥 브릿지 통화로서 끝날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는 건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네, 리플사의 추가 소식 한 번 더 믿고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플과 마찬가지로 매일같이 나오는 페이스북 리브라에 관한 소식도 오늘도 또 남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비드 마커스 리브라 총괄이죠. 중대한 혁신에는 용기 있는 파트너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네, 리브라 프로젝트 총괄 데이비드 마커스 페이스북 부사장이 트위터를 통해서 중대한 변화에는 언제나 어려움이 따르며 용기가 필요하다. 이는 길고 긴 여정이 될 것이다. 리브라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응원해줄 협력사가 필요하다. 세부적인 계획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응원과 지원이다. 리브라 협회 첫 파트너가 수준에 확정될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비자, 마스터카드 등 리브라 주요 파트너사가 당국 정책기관의 조사 등을 우려해서 공개 지지를 거부를 했고 리브라 참여 여부를 여전히 고민하고 있다 보도한 바가 있었죠. 네, 이 얘기를 이제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리브라가 현재 많은 국가들로부터 욕을 먹고 있는데 우리는 성공할 거다. 이 어려운 시기 믿고 지지할 수 있는 파트너, 우리와 손을 잡고 같이 성공하자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리브라 현재 참 어려운 시기인 거 맞죠? 하지만 그에 굴하지 않고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을 믿고 앞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절로 드는데요. 네, 그러는 와중에 리브라가 로드맵을 또 발표했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브라가 로드맵 다시 1을 발표했습니다. 노드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3일 페이스북 암호화폐 리브라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프로젝트 로드맵 다시 1을 공개했습니다. 네, 메인넷 출시 이전에 개발 단계의 구체적인 개발 로드맵이 담겨 있는데 해당 로드맵에 따르게 되면 테스트넷의 핵심은 서로 다른 파트너에 의한 노드 운영 구현이라고 합니다. 네, 초기 단계 리브라 협회는 5개의 파트너사를 선정해서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할 예정이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때 리브라의 원렛 개발사인 칼리브라가 핵심 노드로 운영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로드맵의 4단계에서는 약 100개의 파트너사가 네트워크 노드를 운영하면서 칼리브라는 보통 노드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 로드맵에 따르면 노드들은 자체 서비스, 자체 서버 인프라와 클라우드 호스팅 인프라 방식이 혼합된 환경에서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다양성을 통해서 리브라가 더 탄력적인 복원 능력을 갖출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또한 향후 깃허브를 통해서 엔지니어링의 우선순위가 모두 포함된 시각화된 태스크보드가 제공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로드맵의 진행 상황을 추적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페이스북에 관한 소식 하나 더 나왔습니다. 칼리브라 책임자는 2020년 칼리브라 원래 출시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페이스북 산하 블록체인 인프라 개발사 칼리브라의 캐서린 포터 책임자가 일본에서 열린
토쿄 컨퍼런스에서 리브라 블록체인의 하나의 오픈 플랫폼이다. 그러면서 개발자는 리브라 플랫폼상에서 다양한 개발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리브라는 수많은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대형 생태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각 노드들은 협회 구성원들에 의해 운영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리브라는 스스로 운영되며 허가가 불필요한 블록체인이 될 것이다 부연 설명하면서 오는 2020년 칼리브라 월렛이 출시되길 희망한다 이렇게 덧붙였네요. 칼리브라가 내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2020년 여러모로 참 기대가 되는 해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부터 시작을 해서 리브라 출시, 리브라 월렛 기대, 그리고 얼마 전 암호화폐 컨퍼런스 디파인에서는 2020년 암호화폐 업계 트렌드가 대중화라는 자료를 보았습니다. 그만큼 2020년에는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보다 훨씬 성숙해져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비트코인 세금 납부 서비스를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하이오주 재무부 책임자 로버트 스프레그는 기업들이 비트코인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오하이오 크립토닷컴 웹사이트의 즉각적인 중단을 시행한다 보도를 했는데요. 스프레그는 10월 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부 검토 결과 오하이오주가 디지털 화폐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기 전에 국가예금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주예금위원회는 데이브 요스트 법무장관에게 암호화 포털의 구축 방법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프로세서인 비트페이가 금융거래 장치가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좀 더 조사해 줄 것으로 요청을 했는데요. 오하이오가 계속해서 혁신적이고 새로운 기술과 과정을 탐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오하이오 크립토닷컴 등 구현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오하이오 법에 따라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 그 이후 이 웹사이트는 삭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재무부의 기본 사이트로 이동시켰고, 스프레그는 다음과 같이 또 명시를 했는데요. 오하이오 재무부 책임자로서 오하이오주의 세금에 대한 신뢰를 할 수 있는 책임과 보호를 제공하고 이 주의 법에 따르는 것이 내 일이다. 법무장관의 공식 의견이 나올 때까지 웹사이트를 중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스프레그 측은 홈페이지가 개설된 지 10개월 동안 비트코인을 이용해 세금을 낸 기업이 10곳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시행되기가 이런저런 착오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서 산업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운전면허증이 스마트폰에 담긴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는 블록체인 기술로 보호가 된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에 운전면허증이 이런 식으로 담긴다고 하네요. 내일 경찰청은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 3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통신 3사는 공동 본인 인증 어플리케이션 패스를 기반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3사는 운전면허증과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거나 관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최소한의 암호화된 데이터만 저장을 하며 사용자는 개인정보 노출 우려 없이 신분 및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서비스가 이제 도입이 되면은 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닐 필요가 사라지게 된다고 하는데요. 고객은 스마트폰에 실물 운전 면허증을 등록을 하고 이 정보는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정보 검증 시스템과 연동이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카드 형태의 실물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하네요. 정말 시대가 점점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신분증을 들고 다닐 필요도 없고, 솔직히 이렇게 되면은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겠죠. 나중에는 정말 현금도 들고 다닐 필요가 아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한 몇 개 가게를 제외하면은 거의 카드가 다 되죠. 일부 그냥 현금만 받는 데도 있지만 정말 현금 없는 사회, 그리고 지갑 없는 사회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도 이렇게 생각이 들게 되네요. 외신에서 이제 미 데이터 처리 업체인 브로들리지가 암호화폐 업계 진출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가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자동화 데이터 처리 및 솔루션 제공 업체인 브로드리지 파이낸셜이 최근 미국 뉴저지 소재 핀테크 회사 섀도우 파이낸셜 시스템을 인수했다며 이번 인수를 통해서 브로드리지가 암호화폐 거래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 보도를 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 브로들리지 북미 자본시장 총괄 섭 저스틴 르웰른 존슨, 예, 발음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네, 아무튼 이분은 브로들리지는 섀도우 파이낸셜에 대한 실사를 진행해 자사의 소프트웨어가 암호화폐 거래 서비스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더리움의 가스 가격이 폭락을 했는데 페어 1의 몰락 때문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암호화폐 미디어 이더리움 월드 뉴스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업체 글래스노드의 트윗을 인용해서 최근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가 비트코인을 잠시 앞질렀던 이유가 다단계 스캠 혐의를 받고 있는 프로젝트 페어 1 때문이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 미디어는 이더리움 거래 수수료가 한때 6개월 만에 비트코인을 앞질렀는데 해당 원인으로 디파이 그리고 테더 등 관련 이슈가 언급됐지만 관련 원인은 이더리움 가스의 5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다단계 스캠 프로젝트 페어 1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네, 베네수엘라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크립토 데빗 카드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일반 상점에서 암호화폐 결제를 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와 관련해 해당 업체는 해당 데빗 카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대시, 페트로 등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굉장히 암호화폐의 이런 유스 케이스가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초 케이스죠. 정부 발행으로 네, 이렇게 국가를 암호화폐로서 살려보겠다는 정말 역대까지 역사상으로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일을 베네수엘라에서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정책이 베네수엘라의 무너진 경제를 다시 한번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되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리티 테크놀로지가 이제 스마트폰이 이제 오프라인 월렛 모바일 앱을 발표했습니다. 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게 되면 페리티 테크놀로지가 최근 새로운 버전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페리티 시그널을 출시했다고 합니다. 네, 사용자들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오프라인 지갑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설명인데요. 네, 이와 관련 해당 업체는 뿐만 아니라 사용자들은 이를 통해서 자산을 저장할 수 있고 거버넌스 안에 투표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 트랜잭션도 가능하다. 단 스마트폰에서 해당 어플리케이션 실행할 때는 비행기 모드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설명을 했네요. 네, 서클에서 3천만 달러 규모의 USDC를 추가 발행했다는 소식도 나왔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네,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인데 전날보다 2포인트 하락한 37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공포 단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이죠. 37 정말 안타까운 숫자입니다. 6월 달에 95까지 올라갔던 것을 비교하면은 너무너무 낮은 지금 3분의 1 수준의 가격인데 4분기가 이제 시작을 했죠. 4분기 마무리가 되게 되면 2019년도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2019년 마무리할 때까지는 다시 한번 90 앞자리 9를 보낸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XRP 기준 302.23원입니다. F5번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00.30원 조금 하락을 했네요.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인데요. 네, 이러한 가격 소폭 하락이 정말 대상승장으로 가는 발판이 되기를 여태까지 그리고 쌓였던 호재들이 한 번에 터지는 그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라봅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